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시간으로 수익형 부동산 유형에 따른 투자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테크의 법칙 15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익형 부동산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상이 될 텐데, 이제 이러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하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실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활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구체화시켜볼까 합니다. 유형별로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우리 은퇴자분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유형별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두 번째 시간에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형 부동산이다. 결국 수익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의 좌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걸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총 3회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첫 번째 편이었다면 이번엔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시간은 세금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변해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주거용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크게 상업용과 주거용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상업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나 요즘에 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또 뭐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데, 주거용은 일반 보편적인 상품들이 많죠. 뭐 다세대 주택, 뭐 아파트, 그리고 소형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의미는 뭐 어떤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면서 월세를 받으면 이 월세 받는 수익 금액이 뭐 은행 금리 플러스 한 2, 3% 정도 이상은 나와주는 이런 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또 소액으로 투자 한번 나서볼까? 그리고 월세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한 2.5% 정도 하니까요. 뭐 1억 넣어봐야 한 달에 한 17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이 좀 안 되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자금 대용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부동산이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넓어지고 있는지 좀 봐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거에서 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약 1980년대 58.6%부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해서 53.75%가 전체 주택에서 주거 형태 중에 자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큰 변화의 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큰 변화의 폭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구당 이제 주거 형태에서 바로 이제 전세 비율입니다. 지금 전세 비율이 1980년에 보면은 전체 주거 형태에서 전세 비율이 23.9%, 85년에 23%, 90년에 27.8%, 95년에 29.7%까지 갔다가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전세 형태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22.4, 2010년에 21.7%, 이제 이 정도에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막 증가하는 게 있어요. 바로 월세인데요. 1980년에 15.5%에서 1985년 19.8%까지 올랐다가 다시 90년대 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다시 또 월세 비율이 8.2%까지 낮아지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전세를 역전을 하면서 전체의 24.5%가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월세 시장으로서 전환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져 간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매매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전세를 놓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보던 투자 행태가 이제 원래 부동산의 본원적 수익인 임대 수익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상업용 부동산은 그동안 예전에 제가 아마 부동산 초반에 기초 얘기할 때 가치를 분석하면서 수익가격 환원법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수익 월세의 수익 가격으로 매매가를 추정해보는 가치 방식이 수익가격 환원법이었는데 그건 모든 걸 월세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 월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합니다. 월세와 금리. 금리가 떨어지면 월세를 많이 받게 되면은 매매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익 가격 대비해서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배반적인까지 그런 이제 약간의 비대칭적인 투자 이제 가격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월세 받는 부동산이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 됐죠. 지난번에만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었으면서 매매 차익을 힘든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본원적 수익인 임차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임차 수익형 부동산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우리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투자법으로 오피스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사실은 이게 개념이 되게 모호한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주거로 쓰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오피스 사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취득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피스를 기준으로 한 4.6%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요즘 무주택자는 비과세, 1주택자는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적에 따라 약간씩 다른 취득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택 이외의 물건이다 보니까 실질은 주거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이제 많이 내는 다음 시간에 좀 세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이상한 모호한 상품이에요. 법적 정의는 오피스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좀 희한하게 새 시대별로 주택의 공급량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198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닥 난방이 오피스텔이 금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욕실도 설치가 안 됐고 실질적으로는 오피스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가 1, 2인 가구 증가하고 주택 보급률이 지금 막 낮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 규제에 의해서 오피스텔은 공급량이 확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1998년도에 보면은 이제 업무 공간 비중을 70% 이상 놔두는데 이제 온돌 난방 금지를 삭제를 했더니 공급량이 2002년도에 보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또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2004년도에 보면 다시 또 난방을 금지하니까 공급량이 줄고요. 이 법의 규제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고 늘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제 1인 가구들이 워낙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2010년도에 이제 그 업무 공간 비중에 대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욕실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도 할 수 있고 이제 완전하게 주거용처럼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량이 2011년, 12년도에 19,000세대, 2만 세대씩 1년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실 가능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도 낮아진다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법적인 규제 원인과 이러한 공급량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은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서 좀 맞는 유형분들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최소한 그래도 400% 이상의 땅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상업 지역 이런 데 많이 들어서요. 이런 데 많이 들어서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땅은 작지만 땅의 그 효용성을 극대화해서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은 지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땅들은 어떤 땅들이에요? 대부분 역세권 인근 또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냐면은 그래도 오피스텔은 조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좀 약간 100세대 정도 이상의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 대수 규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이제 월세가 좀 대략 50만 원 이상대에 형성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의 수준도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세대 이상이니까 건물의 관리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임차인들도 직장인 같이 좀 약간 소득이 안정적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차 관리가 편해지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대 사업에 경험이 없는 분들 초기에 하시기엔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현재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어떨까요? 건물이 갈수록 노후화가 커지면 예를 들면 한 20, 30년 지나간다. 이제 그러면은 이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활용해 또 재건축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고의 수익률을 현 시점의 수익률이 최고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적정 수익률은 최소한 6% 정도는 나와줘야, 세전 수익률 기준으로 6% 정도는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금은 그냥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관점을 좀 현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임대 수익을 노리는데 임대 수익에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럼 오피스텔도 이제 그게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데 좋은 오피스텔 선택 요령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령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이란다면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작성해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첫째, 유동 인구와 배후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면 강남 권역, 마포 공덕 권역, 뭐 이런 지역적으로 보면 하루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공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런데 보면 오피스텔 공급량이 공실률이 커진다, 뭐 이런 거시적인 통계는 있는데 실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배우가 이제 아파트 같은 전원 주택지 이런 데에 오피스텔이 가끔 이제 들어선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주택 1, 2인 가구 수요량이 맞춰지지 않는 지역은 딱 가보면 유동량이 작은 데인데 이런 데 오피스텔이 들어선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공실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건에도 옥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꼭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생 인구 수가 어떻게 되죠? 출산율이 낮아다 보니 갈수록 줄어들죠. 근데 대학의 정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 숫자를 줄여야겠죠.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문을 닫는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괜찮은 뭐 우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뭐 스카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정원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고민하지 않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도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도 최근에 공급량이 많이 늘었지만 향후 1, 2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피스텔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1, 2인 가구를 한 주택이다 그래서 무조건 향후에 공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걸 모르면 정말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서울 경기권, 제가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권 지하철 역세권 500m 이내를 한다면 공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역세권 500m 이내는 뭐냐면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 자,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거는 출퇴근 시간이에요. 그 출퇴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보로 가는 시간. 예를 들면 만약에 도보로 좀 멀어진 500m를 벗어나게 되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그러면 마을버스를 교통비 또 시간까지 합하면은 이제 보통 이게 한 월세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싸다고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이 비싸더라도 500m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세입자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하철 역세권 500m 이내 이 정도면은 아주 좋은 오피스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와 쇼핑. 오피스텔의 수요자는 대부분 1, 2인 가구들이에요. 1, 2인 가구에 미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죠. 이 젊은 층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 영화나 이런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 오피스 그리고 상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기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오래된 경우에는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주택의 감리 기준을 다 적용받아서 뭐 건물도 보안, 방음, 단열에 대해서 아파트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수준으로 지어지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것들 중에서는 실제로 오피스를 기준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세입자 현황을 잘 살펴보면은 방음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단열, 특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래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체계가 안정적인 곳, 1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서 관리단이 형성이 돼서 관리인이 잘 형성이 돼 있는 곳, 그 다음에 좋은 오피스텔, 황금성을 생각을 해보면 융자 가능 금액이 높은 곳일수록 팔 때 좀 쉽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 은행이자 2배 이상, 지금 2.5%니까 현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5% 이상은 나와주는 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오피스텔은 건물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수익률 은행이자 2배 이상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전세가 기준 임대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황금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형 임대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지금 월세 받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지 한다면 1번 유동인구와 배우지가 인구가 많은 지역, 2번 서울 경기 지하철 역세권 500m 이내 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 건물의 질이 좋은 곳, 그리고 관리 체계가 안정적인 곳, 융자 가능 금액이 높은 곳, 수익률은 최소 은행이자 2배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전세 기준 임대 비율이 80% 이상, 이 8가지를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두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수익형 투자를 보러 갔어요, 물건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최소한 6개 이상은 확보가 됐을 때 투자를 하시면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공실이 덜 날 수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지 않을까, 공실이 덜 날 수 있는 주거용 수익형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2009년부터 도입이 됐죠. 2009년도에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1, 2인 가구가 통계 자료를 보면 2000년대에는 전체 가정의 1, 2인 가구 차지하는 비율이 23.6%였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8.1%로 무려 25%가 급증을 했어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1, 2인 가구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가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집을 짓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소형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한 가구당 주차 대수 한도를 넣어야 되는 이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평수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이제 주차 대수를 0.5대 0.3대까지 완화를 해준 거예요. 역세권 방해 500m 이내에 해당이 된다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집을 더 많이 쪼개서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소유주분들이 건축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로 많이 공급이 됐냐면 2012년 한 해만 12만 채,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8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급된 23년간 전체 공급된 양보다도 더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량이 늘어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공실률이 가능성이 커진다. 예, 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옥석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가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 3가지 정도만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오피스룸을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지금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실투자가 3천만 원부터 연 10% 대박 수익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오는 거예요. 막 6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게 오피스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등본을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 이제 후분양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209호 그리고 각 호별로 토지 지분 그리고 건물 지분이 딱 나눠서 아파트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등기부등본상에 몇 층 전체에 뭐 10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 등의 10제곱미터,
본인 소유, 공동, 그러니까 호별이 아니라 공동 등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오피스, 허가는 오피스로 주차됐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허가를 받고 이걸 이제 불법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오피스 겉으로 보니 똑같이 생겼으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 이게 이제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관련해서 되게 모호해지고 그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불법이다 보니까 많은 법적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역에서 도보가 불가능한 거리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건물 규모가 최소 80세대가 넘지 않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주의사항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상가는 좀 길게 얘기하지만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근린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린상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선 상가. 우리 집 주변에 보면 흔히 있는 상가를 근린상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소매점, 학원, 일용품점,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근린상가는 보통 33제곱미터, 45제곱미터로 소규모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몇 천만 원부터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관심도 갖긴 하죠. 근데 근린상가는 또 이게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을 잘 보셔야 돼요. 주거와 상가는 정말 다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거는요.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한 2, 3만 원만 싸면은 바로바로 나가요. 근데 상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잘못 좀 공급량이 많고 그런 지역에 위치가 좀 안 좋아 버리면 월세를 아무리 싸게 해도 안 나가요. 왜? 거기 들어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래서 근린상가 같은 경우 투자는 반드시 상가 면적이 내가 생각하는 업종도 거기에 어떤 업종을 넣을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교통량의 흐름, 그 다음에 세대수, 주변 주거 세대수, 폐용대 등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상가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지 내 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업종도 독점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에요. 특히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있는데 다만 좀 분양가가 비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사전에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상가가 있는데 주상복합상가는 이제 상가 위주 건물이 아니라 위층에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아래 1층에 이제 그 주거와 상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인구 밀도를 좀 보시고 투자에 나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가 유형별로 보면은 뭐 이제 중심 상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상가는 반드시 상권 분석, 그다음에 엄격한 수익성 분석 또 관리비까지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나서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 각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 세금 문제니까 혹시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